네, 안녕하세요. 비상교육 입시평가소장 이치우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지난 2021학년도 수능 성적 발표된 내용을 좀 분석해 보고요. 금년도에 남아있는 마지막 지원이죠. 정시 모집의 합격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을 좀 보면요,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수능 성적과 상관없이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해서 등록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요. 수시 모집에서 수능에 뭐 성적하고 상관없이 일단 예비 번호를 받았을 때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수시 모집에 예비 번호가 너무 멀고 또 수능 성적도 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아예 정시 모집을 좀 지원해서 전략적으로 합격을 좀 노려보자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처음부터 수시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정시 모집만을 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와서 받은 수능 성적을 좀 가지고 정시 모집에 나군, 다군을 어떻게 좀 넣어야만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서 받은 수능 성적을 최대한 좀 활용해서 목표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이런 각각의 상황들이 좀 더 다르기는 할 텐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설명의 내용들, 시간들을 좀 통해서 내용들이 뭐 본인하고 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모든 것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시간들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설명의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남아있는 정시 지원까지의 시간들을 좀 알차게 보내시면서 정시 모집의 지원들을 좀 잘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수능 채점 결과 분석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정시 모집에 지금 뭐 주요 대학이라고 말씀을 해놨는데요.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의 정시 요강을 좀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정시 금년에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좀 고민을 해야 될지 그리고 마무리로 정시 모집에 좀 궁금해하시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는 뭐 금년에 수험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좀 답변하는 형식으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능 채점 결과 분석인데요. 금년도 수능 시험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은 국어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어려웠던 영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역 과목별로 또 난이도가 뭐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맞물리면서 수험생들의 이제 준비 정도가 또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배경 자체가 조금 더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년하고는 다른 결과들이 좀 나타난 것 같아요. 그 모든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이제 발표된 내용만 좀 살펴보면 수능 응시자 현황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대로 기본적으로는요. 지난해에 비해서 수험생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부 다 수험생 숫자가 좀 줄어들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험생 숫자가 줄어들긴 했으나 보시는 대로요. 수학 가형과 과학 탐구에서는 오히려 더 비율로 놓고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응시자에 대비한 비율 자체는 오히려 더 늘었어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자연계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수능 응시자 숫자가 다 줄긴 했으나 자연계열 학생에 비해서는 경쟁 구도가 인문계열 학생에 비해서는 수학과와 그다음 과학탐구를 본 학생들이 좀 비율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여전히 금년도에도 자연계열 학생들은 경쟁적인 구도가 좀 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외국어 한문 주로 이제 뭐 외국 학생들일 수도 있고요. 또 서울대를 인문계열로 지망하는 학생들일 수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응시하는 제2외국 한문도 응시 인원들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능 분석에서 볼 수 있는 게 영역별로 평균하고요. 그 다음에 뭐 표준 편차, 표준 점수의 최고점, 그리고 참고로 또 이제 응시 인원이 앞에서는 영역별로만 비교를 해놨는데 사회탐구, 과학탐구의 선택 과목별로도 응시는 비교를 해놨습니다. 뭐 전체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몇 가지만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어 과목이 시험이 되게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국어 과목에 시험이 어려워서 평균을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평균이 마이너스 0.3점 정도가 내려갔어요. 근데 이게 보면 실제로 평균이 그렇게 많이 내려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일정 부분의 학생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상위권이 맞출 수 있는 고난도 문항 자체가 사실은 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권의 학생들이 성적이 예년보다 더 안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이제
표준 점수의 최고점이죠. 100점, 원점수 100점 만점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점수가 4점 정도 오히려 더 올라간 겁니다. 시험이 어려워서 최고점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학 가형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수학 나형은 금년에 있어서 또 다른 변수이긴 했습니다. 보시는 대로요. 예년에 수학 나형이 되게 이제 어려워서 사실은 원점수 100점 만점을 받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금년에는 좀 그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평균 성적이 5점 정도나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표준점수 최고점은 지금 마이너스 12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수학 나형이 최상위권의 인문계열 학생들의 좀 변별을 많이 해줬었는데 그 변별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약화되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목이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요. 과목별로 좀 특징만 살펴보면요. 한국지리 그리고 경제, 사회탐구에서 사회 문화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 쉬운 걸로 보면 한국지리하고 경제가 조금 더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평균이 좀 높아졌고요. 반대로 표준점수 최고점이죠. 50점 만점을 받았을 때 받는 표준점수 최고점은 작년보다 각각 한 3점 정도 낮아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 문화는요. 평균은 작년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표준 편차가 마이너스 2.6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펼쳐져 있지 않고 좁빗한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줄어드는 바람에 실제로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죠. 50점 만점을 받았을 때 받는 표준 점수 최고점은 지난해에 비해서 4점 정도가 높아진 겁니다. 이게 단순 변화일 수 있는데요. 주요 대학들의 경우에는 이제 과학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회탐구에서 내가 받은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지 않고요. 내가 받은 100분위를 가지고 새로운 변환 표준 점수를 산출을 해서 적용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고 표준 점수가 오롯이 그대로 쓰이는 경우에는 내가 선택한 과목별로 유불리가 확실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보셨던 대로요. 지금 한국지리나 경제에서 내가 표준 점수를 받은 것은 지난해보다 표준 최고점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거고요. 사회문화는 내가 선택한 과목이 사회문화였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해진다. 이런 정도로 구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학탐구는요. 여기 좀 보시면 과학탐구에 물리학2하고 화학2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58명하고 50명 정도가 지난해보다 원래 응시자 수가 전체 국어, 수학, 영어도 마찬가지고 사회 탐구의 선택 과목별로 전부 다 응시자 수가 줄었는데 불구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물리학 2하고 화학 2는 58명, 50명에서 지난해보다 응시 인원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요즘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과학 탐구에서 보면은 응시자 수가 크게 많이 줄었어요. 두 과목을 제외하고는. 그게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과목별로 보면은 조금 더 나타나는 게 다릅니다. 이제 가장 금년에 이제 큰 특징은 물리 1하고 물리 2, 물리 과목 계열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시험이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물리학 2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평균이 무려 8.7점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쉽잖아요. 그러면 표준 점수 최고점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그래서 작년보다 마이너스 8점 정도, 마이너스 8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낮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 2를 선택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표준 점수에 보정을 해주더라도 불리하고요. 액면 그대로 점수를 활용하더라도 상당히 좀 불리해지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반면에 보면 다른 과목보다도 보면 뭘까요? 생명과학원이죠. 생명과학원에서는 50점 만점을 받은 표준 점수가 지난해보다 4점 정도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탐구에 보정을 하지 않게 되면 내가 받은 생명과학원에서의 50점 만점 점수의 표준 점수는 지난해보다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사탐하고 과탐은요. 지금 아마 대학별로 빠르게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말 정도나 돼서 나오는 자료들을 좀 보면은 영역별, 과목별로 유불리를 조금 더 이렇게 100분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를 할 겁니다. 이제 그 점수를 적용해서 다시 계산을 해 보아야 됩니다만 단적으로 어떻든 간에 이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나 아니면 보정을 해주거나 간에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의 선택 과목 간 유불리는 금년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인데요.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죠. 그래서 90점 1등급, 80점 2등급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데 여기도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요. 지난해 1등급의 비율입니다. 전체 응시자에 대비한 1등급 비율이
7.43%였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얼마였냐면 12.66%로 지난해에 비해서 5% 이상이 많아진 거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인 응시자 수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실제로는 이 비율이 좀 늘어나더라도 응시자 수가 이제 그렇게 많이 늘어날 거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 응시자 중에서 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영어에서 1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어가 1등급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영어 등급 간 구분 점수에 따른 유불리들이 좀 크게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등급은 이렇게 많아졌지만 2등급, 그 다음에 3등급, 4등급 가면 지난해하고 인원들이 크게 다르질 않죠. 근데 1등급이냐 1등급이 아니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이 조금 많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영어 응시자가 48만 명이었는데 금년 41만 9천 명이잖아요. 그래서 6만 2천 명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보시는 대로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는 1등급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국어 수학 영어의 등급 구분 점수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 와서는 수시 모집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갖출 수 있는 등급이냐 아니냐. 등급 합이 얼마냐 이런 걸로 전부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요. 그다지 중요하진 않는데 저희가 이제 수능 채점 결과를 분석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게 내가 받은 수능 성적이 그러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다른 과목 간에 비교해서 내가 받은 이 과목이 좀 잘한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표준 점수하고 원점수 두 개를 좀 나눠서 비교를 좀 해보면 국어, 수학과 수학나 이렇게 이제 세 개 영역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국어 되게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정말 어려웠어요. 보니까 실제로는 문제는 쉽고 지문도 길지가 않고 학생들이 좀 쉽게 접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니까 답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뭐 이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보시는 대로요. 1등급, 2등급, 3등급의 원점수 비교해보면 2020학년도죠. 지금 대학 1학년 학생이나 지금 현재 대학에 가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 현재 고3 학생들, 물론 졸업생들 있습니다만 두 개 연도를 비교해 보니까 등급 점수가 다 3점 정도씩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점씩 더 틀린 거예요. 한 문항씩, 3점짜리 한 문항씩을 더 틀렸다고 볼 수 있는데, 표준 점수라는 거는 이 시험의 난이도라든지 응시자의 집단 수준 이런 건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를 일치해서 맞추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대로요. 1등급의 표준 점수, 2등급의 표준 점수, 3등급의 표준 점수 이렇게 구분되는 점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서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맞춰지더라도 아까 앞에서 보셨던 대로 표준 점수 최고점 있죠. 100점 만점을 받았을 때 지난해 받았던 국어의 표준 점수 최고점과 금년도의 표준 점수 최고점은 4점이나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등급에서부터 그 이상 만점까지는 여전히 더 지난해보다는 변별이 더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수학과하고 수학나로 한번 가볼까요? 수학과는요. 상위 쪽에서는 보면 오히려 더 1등급의 구분 점수가 2점이라도 높아졌죠. 근데 밑에 보시면 3등급, 4등급 오히려 더 낮아졌죠. 근데 왜 낮아지냐면 수학 가형에서는 보면 여기 원점수가 3등급 4점이라 또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3점 돼 있잖아요. 시험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위권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웬만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원점수만 비교해보면 지난해보다도 3등급, 4등급 수준에서는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네, 이 원점수의 난이도에 비해서 표준 점수는 점수를 맞춰서 문제 수준이라든지 또는 난이도 뭐 이런 거 집단 수준이라든지 상관없이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표준 점수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상위권 1등급 이상 정도에만 좀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학 나는 보면 좀 반대예요. 시험이 상당히 좀 쉽게 출제가 돼서 1등급하고 2등급에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원점수로는 8점씩이나 9점 이렇게 점수가 높아졌죠. 8점 이상이 높아졌는데 반대로 표준 점수의 등급 구분 점수는 어떻게 돼요? 1등급이 마이너스 4죠. 2등급이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쉽게 출제가 되면 원점수가 사실은 많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표준 점수, 지금 발표된 표준 점수를 놓고 보면 반대로 점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수에서 내가 잘 받은, 시험이 쉬워서 잘 받은 점수가 상당히 유리할 것 같고 점수를 잘 받아서 좋잖아요. 근데 표준 점수로 바꾸게 되면 오히려 더 점수가 낮아지면서 변별력을 더 잃어버리게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영역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점수에서 받았던 점수하고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 등급, 지금 내가 실제로 받은 성적표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조금 인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능 채점 결과에 대한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탐구의 이제 그 9과목의
등급 구분 점수인데도 아까 이제 국수형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도 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특징적인 과목 몇 개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한국지리 있죠. 중간에 보시면 한국지리는 지난해에 비해서 어떻게 원점수가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1등급, 2등급 원급 점수가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표준 점수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 3점으로 더 떨어졌잖아요. 이거 이제 표준 편차의 역할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시험의 난이도가 일정 부분 평균은 유지가 되지만 표준 편차 자체가 표준 편차라는 건 뭐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점수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 이거든요. 분포를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꼭대기는 오히려 더 변화가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크게 이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남아있는 과목을 보시면 이제 경제인데요. 경제는 보시는 대로요. 원점수도 2점씩 또 등급별로 떨어졌고요. 표준 점수를 보면 등급 점수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 5점씩에서 쭉 더 떨어졌잖아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평균도 조금 떨어졌지만 표준 편차 때문에 전체 표준 점수를 구하는 공식에 있어서 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요거는 원점수도 떨어졌지만 표준 점수도 떨어졌기 때문에 경제를 선택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단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쪽에서는 더 불리하겠죠. 이게 보정이 돼도 일정 부분 보정이 될 수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보정이 돼서 좀 부족한 점수를 많이 할 수 있느냐 아직은 모릅니다. 언제 할 수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말 정도를 지나면서 대학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발표하는 변환 표준 점수의 테이블,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탐구 한번 볼게요. 과학탐구도 이제 물화생지 각 원을 보면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요. 생명과학 원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난이도가 많이 이제 낮아지고 원점수의 구분 점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표준 점수를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상위권에서도 여기 보시는 대로요. 1점 정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죠? 요거는 시험이 어려우니까 1점 정도 높아지는 건데 하위권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구간도 있습니다. 표준 점수. 그래서 표준 점수로 바꿔지게 되면 난이도에 상관없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리부터 시작해서 지구과학 2 과목을 보시면은 2 과목에서는 변화가 상당히 많죠. 원점수로 놓고 보면 등급 구분 점수가 사실은 상당히 높아지는 구간도 있고 좀 시험이 어려워서 낮아지는 구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물리학은 물2가 쉽게 출제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해보다 표준 점수가 오히려 6점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리2를 선택한 학생들은 이번 시험에서 좀 불리하다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하더라도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1에서 보면 여전히 생명과학 2에서 보면 여전히 원점수도 3점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원점수가 3점이 올라갔다는 건 시험이 지난해보다 쉬워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표준 점수를 바꾸게 되면 사실은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죠? 원점수가 어려우면 표준 점수는 좀 올라가고 이런 각인데 여기는 상위권에서도 1등급 구분 점수에서도 지난해보다 3점 정도가 올라가서 오히려 더 변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평균하고 표준 편차의 작동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좀 참고를 해서 보시되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점수들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유리한지 불리한지 정도는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에서 반드시 조금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게 우리 그 수능 채점 결과에서 뭐 요거 사실 발표되는 내용에는 나오진 않고요. 저희가 총점이라고 해서 국어, 수학, 탐구의 영역을 합산해서 보는 겁니다. 표준 점수도 모아보고 백분위도 모아보는 이렇게 이제 총점이라고 뭐 볼 수 있는데요. 이 점수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입니다. 결국에는 대학에 우리가 이제 정시 모집에 지원해서 붙어요 떨어지고를 결정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들이 다 영역별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도 되고 가산점도 되고 대학별 계산식에 맞게 다 가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한 번에 다 비교를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일단 국어, 수학, 탐구의 점수를 가지고 합산을 해서 총점 비교를 먼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구체적인 지원 점수를 계산하기 이전에 대략적으로 알아본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그 다음에 수학 나겠죠. 그 다음에 사회탐구 2 과목의 표준 점수를 다 합합니다. 그래서 대략 390 정도가 나온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국어의 100분위, 그 다음에 수학 나의 100분위, 그 다음에 사회탐구는 100분위 2개를 합해서 나누기 2를 합니다. 그럼 100이 만점이 되겠죠. 그래서 국어도 100, 수학도 100, 영어도, 사회탐구도 100. 이렇게 해서 국어, 수학, 사탐까지 해서 다 300이 만점인 100분위. 그 중에서 이제 283. 예를 들면 표준 점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90, 국수탐, 그 다음 100분위가 283 정도가 나온 학생이라면 인문계열에서는 대략 금년에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수준의 점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자, 근데 이제 왜 이 정도 라인의 점수가 쭉 보시는 대로 금년도에 한 5,000명 정도가 있다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영어는 1등급 정도 받은 학생이라 이렇게 이제 같은 라인 선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면 좀 중요한 표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2020학년도에서 지난해 수능하고 같이 연결을 해놨는데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390의 지난해 점수는 397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게 왜 이렇게 연결을 해놨냐고 보면 대학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지금 현재 대학 1학년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합격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의 점수가 397인 친구가 붙었어요. 그 대학에. 그러면 금년도에 397이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잘 모르죠. 시험의 난이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대략 감하기로는 397점이면 뭐 붙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인문계열이다 보니까 수학 나형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쉽게 출제돼서 표준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수학 나형에 좀 변수가 있으니까 표준 점수가 낮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난해 397보다는 금년에 좀 낮아도 되지 않을까요? 정도로 감할 수 있죠. 근데 반면에 국어는 지난해보다 조금 어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에 변수가 있어서 국어가 이 수학 나가 쉬운 만큼 국어의 어려움이 표준 점수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까요? 이런 부분은 가늠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여지는 표를 딱 보시면 390에서 397에서 마이너스 7점. 지난해 397 받은 점수가 금년에는 390점 정도로 환산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 발표되는 입시 결과들을 좀 참고해서 금년도에 몇 점 정도가 갈 수 있는가를 가늠하실 때는 이 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인서울이나 또는 지방에 있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 정도에서 인기 있는 학과들 마지노선이 대략 표준점수 국수탐이죠. 360점. 이거 인문계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 나하고 그 다음에 사회탐구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360점 정도의 표준점수 합산된 점수로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는 지난해에 비해서 대략 표준점수가 한 6점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은 아까 인문계열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과목이 좀 달라지죠. 자연계열은 국어는 그대로고요. 수학은 나가 아니라 가겠죠. 수학가. 그 다음에 사회탐구가 아니라 과학탐구겠죠. 그래서 국어 표준점수, 수학과의 표준점수, 그 다음에 과탐의 두 과목의 표준점수를 합산해서 대략 385점 정도이다. 그 다음 100분위 1로는 국어, 수학과, 그 다음에 과학탐구 두 과목을 합해서 나누기 2한 평균 해서 100분위 1을 다 합해서 276. 이런 정도로 나온, 물론 이제 주요 대학들은 100분위 1을 활용하는 데도 있고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때 385선이다 그러면 점수라고 하면 서울대, 연대, 고려대 정도 선까지 갈 수 있는 점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까지 인원은 대략 한 7,000명 정도로 금년에 예상이 되고요. 지난해 점수는 384점입니다. 근데 지난해에 비해서 점수가 크게 다르지 않죠? 거의 엇비슷한 점수입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지난해에 비해서 국어 과목의 변화가 좀 있어가지고 점수가 좀 올라가고 변별력이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좀 높아지는 거예요. 반면에 수학 가형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상위권에서는 조금 더 높아지긴 했으나 크게 변화가 좀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과학 탐구에서는 또 일부 과목들이 좀 쉽게 출제된 과목들도 좀 있고요. 원점수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 점수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고 해서 이런 게 좀 상쇄되면서 결정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데 다만 위쪽에 가서 보면 거의 최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죠. 410점대 금년도의 표준 점수, 국어, 수학, 가의 과탐의 두 과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인데요. 이 선에서는 지난해보다 플러스 6점 정도로 높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뭐 수학 가도 약간 점수가 높아졌지만 국어의 영향력이 결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345점 보이는데요. 저 345 지점은 대략 자연계열 학생들의 지방 국립대까지 갈 수 있는 성적이다. 물론 인서울을 포함해서요. 직업국에 대략 이제 인기 있는 공대 정도에 갈 수 있는 수준은 345점 정도이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좀 가늠해 보는 선으로 이 표를 활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점 대비 영역별 평균인데요. 지금까지 막 숫자로 된 표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빠르게 설명하다 보니까 되게 힘드시죠? 네, 근데 여러 번 지금 이제 돌려보시면서 좀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 많은 내용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좀 남아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좀 보시라고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자, 이게 인문계 이제 총점 대비 영역별 평균인데요. 이 표는 어떻게 좀 활용을 하냐면 자, 보세요. 이 인문계열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 나, 사탐,
그다음에 영어까지 이렇게 돼 있는 표준 점수이고요. 또 역시 100분인데요. 대략 내가 받은 점수가 380점이에요. 그러면 위로 보면 390이 있고 밑으로 보면 370 이렇게 해서 국수 탐의 표준 점수 한 20점씩 아래 위로 차이가 나죠. 적은 점수 10점씩 차이가 나죠. 이 적은 점수는 아닙니다만 이 전체 이제 20점 구간 안에서 보면 어떤 영역이 가장 크게 점수를 벌려주느냐, 변별이 있느냐라고 보시면 여기 이제 125.7에서 위로는 130.8이죠. 국어 말입니다. 그 다음 밑으로는 보면 370에 국어 점수가 120.8이잖아요. 대략 위아래로 한 5점 정도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총점 10점 구간에서 국어가 벌써 절반을 차지하는 거죠. 5점씩. 근데 이제 수학 나하고 사탐을 보면 남아있는 5점 가지고 두 개 배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어의 표준 점수가 이 380점이냐, 390점이냐, 370점이냐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의 변별력이 높다.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여전히 100분위에도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100분위에서도 보면 국어의 변별력이 여전히 수학이나 사탐보다는 크게 작동을 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360점 정도로 내려와서 보니까 여기는 표준 점수에서도 국어가 아니라 수학과 사탐의 성적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향력 자체가 좀 바뀌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구간 자체도 보면 비슷해지는 상황으로 좀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3점, 3점, 3점 정도로 국어와 수학과 사탐의 영향력이 대동소이해진다, 비슷해진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왜 영역별로 이렇게 점수들이 중요한지는 나중에 보충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연계인데요. 아까 인문계열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390점 라인을 표시를 해둔 거는 요 정도 선이면은 지금 자연계열에서는 상위권에 사실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의대 갈 수준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국어, 수학과, 그 다음에 과학탐구 두 과목의 점수를 다 합했어요. 표준 점수를 다 합했는데 390 정도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지방의대를 포함해서 금년도 의대는 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여전히 이 선에도 보시면 132점으로 국어가 높잖아요. 그 국어의 영향력이 오히려 이제 수학과나 과탐, 자연계에서는 수학과하고 과학 중요하잖아요. 반영 비율도 높고 결정적인 지표가 되는 건데 여전히 이 상위권에서는 국어의 성적이 오히려 더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분위는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국어나 수학과나 과탐이나 각각 비슷한 수준으로 영향력이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해당 내 점수에 해당되는 인문계나 자연계나 그 구간이 있잖아요. 그 구간에서 좀 점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 점수는 없는데 나는 377인데 어떻게 봐야 돼? 그러면 요 375와 380 사이 정도의 점수를 나눠서 이렇게 보시면 좀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총점 성적의 똑같은 데를 찾아서 영역별로 다른 친구들의 이제 평균 점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내 영역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표 안에서는 이건 1등급이고 이건 2등급이고 해서 확실히 우열이 가려지잖아요. 근데 영역별로는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유리한지 또 얼마만큼 불리한지를 확실히 좀 따져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뒤에서도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좀 빠르게 설명드렸는데요. 수능 채점 결과가 되게 방대하죠. 그리고 이제 이 그 내용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제 수능 성적을 내가 손이 쥐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 굳이 제가 그걸 알아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냐면 앞으로도 내 수능 성적의 이해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수능 성적의 이해를 토대로 해서 내가 이제 지금 소위 정시 모집에서는 정시 합격 솔루션, 그 다음에 정시 합격 예측, 합격 솔루션,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그 프로그램에 놓고 어디 놓고 돌려봤어? 오늘 돌려봤어. 내일 한번 더 돌려봐야 되겠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 점수 놓고 계속 이제 지원 가능에 대한 점수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걸로 끝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왜 그렇게 계산된 점수가 나와서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야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내 성적들 또 다른 친구의 성적들을 전체 모아놓은 표집에 또는 전체 집단의 성적을 추정을 해보고 예측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들은 좀 시간을 두시고 다시 반복적으로 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이제는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이 발표되고 내가 성적을 손에 쥐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 성적
영역별로 어떻게 되는지 서로 비교해 보고요. 다른 친구들의 성적을 다 모아놓은 거에서 내 성적이 어느 정도 위치에 해당되는지를 국어, 수학, 탐구를 전체를 모아놓고 총점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영역에서 내가 원점수를 잘 받았을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좀 유리해집니다. 그죠? 하지만 백분위는 조금 더 달라요.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백분위는 표준 점수는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 수능 성적도 중요하지만 다른 친구들의 수능 성적도 중요해서 같이 좀 아울러서 비교를 해봐야 되고요. 영역별로, 그 다음에 백분위가 유리한지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그 다음에 탐구 보정 점수를 적용하면 내가 조금 더 구제는 이상합니다. 표현이. 내가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정이 되는지를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잘한 영역에서 가산점을 주면 훨씬 더 유리해지잖아요. 그래서 목표 대학에 가산점을 주는지, 내가 그 영역이 유리한지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모집에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가늠을 해보는 것은 지금 이제 실제 대학별 계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런 정도에서도 가늠을 해볼 수는 있다 정도로 보고 채점의 결과 분석에 대한 금년도 수능에 대한 분석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요. 정시 모집에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목표 대학이 있고요. 그 목표 대학을 중심으로 여러 대학들이 좀 비슷한 대학들, 예를 들면 그런 수준별로 뭐 요런 정도 대학을 모아놓은 대학들이 있잖아요. 물론 도전하기 위해서 더 높은 대학도 있고 아니면 안정하게 가기 위해서 대학을 좀 낮추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대학들의 요강을 좀 어떻게 분석해 보는지를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주요 대학을 좀 나열해 놨는데요. 내 대학이 없다고 또는 내가 지방에 있는 이 주요 국립대학을 가고 싶은데 없다고 해서 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라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요. 연대하고 고대는 지난해에 비해서 정시 모집에 비중이 늘었죠. 그만큼 더 많이 뽑는다는 겁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뽑아요. 이대, 중대, 경희대, 동국대 다 마찬가지죠. 근데 한양대는 보니까 인원이 오히려 더 좀 줄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내가 목표로 가고자 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죠? 그 대학의 모집 인원이 많아요. 늘었어요.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정시 모집에서 지난해보다는 어떻게 돼요? 커트라인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모집 인원만 늘어나더라도 지난해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대학에서도 주요 대학의 요강을 이렇게 보면요.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에서 좀 변화가 없는 대학들도 꽤 있어요. 근데 변화가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 건국대라든지 동국대 요 두 대학은 지난해까지요. 수능하고 학생부를 같이 합산해서 반영을 했어요. 근데 금년에는 학생부를 다 떼버리고요. 수능만 가지고 선발을 하겠다 해서 변화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하고 연세대는 보면요. 의대에서 수능 100%로 선발하는데 인성면접을 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인성면접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대학별로 참고를 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제 이 설명을 드리냐면 물론 이제 대학 요강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긴 봐야 되겠으나 만약에 학생부 영향력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 학생부가 너무 좋지 않아서 학생부로 대략 점수를 2점 정도 또는 1점 정도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손해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원하기 부담되잖아요. 근데 금년에 그런 부담이 전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목표 대학에 단지 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조금 더 챙겨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은 대부분 수능으로만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능 100%로 선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앞에서도 제가 이제 국어는 어떻고 수학은 어떻고 그 다음에 영어는 어떻고 사탐 과탐은 어떻고 이렇게 영역별로 선택 과목별로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별로 실제 계산할 때는 영역별로 반영 비율을 다 다르게 하는데 이것도 이제 대학별로 좀 살펴봐야 될 게 지난해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는 겁니다. 보시면은 몇 개 대학만 설명드릴게요. 위에 보시는 서강대는요, 지난해에 비해서 수학의 반영 비중이 좀 줄었어요. 반면에 국어하고 탐구의 반영 비중은 어때요? 조금 더 늘렸죠. 소폭으로. 그래서 일정 부분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화여대는 보시면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탐구의 반영 비율이 다 동일했어요. 25%로. 근데 금년에는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국어에 조금 더 비중을 늘렸죠. 힘을 실어서.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수학에 조금 더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죠? 반면에 영어는 20%로 지난해보다 비율을 좀 줄였습니다. 외대는 국어에다가 반영 비율을 조금 더 줄이면서 영어에 오히려 더 반영 비율을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홍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역 계열별로 국어를 조금 더 늘리고 수학을 조금 더 비중을 늘려서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한데 이 변화를 통해서 작년에는 이제 이 변화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화여대 경우에는 다 동일 비중이니까 수학의 비중이 그렇게 높을 경쟁력은 없다는데 자연계열의 경우는 지금은 30%로 50%, 5%가 늘어났잖아요. 수학 비중이 금년에는 훨씬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실제 계산할 때도 수학을 금년에 잘 본 친구들은 이대 자연계열에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영어에 관련되는 이제 등급 구분 점수인데요. 네, 중요한 게 이 영어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이제 영어 반영 비중의 전체가 보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영어 반영의 등급 구분 점수인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점수가 등급의 구분 점수의 그 구간들이 좀 바뀌어진 데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성균관대 경우에는 작년에는 인문하고 자연하고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인문 계열은 등급 간 구분 점수를 좀 더 크게 두고 자연 계열은 좀 줄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점수 차이가 자연계열은 1, 2등급이 2점 나고 인문계열은 3점 났는데 금년에는 다 인문계열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에 영어가 조금 불리해도 괜찮았던 친구들이 금년에는 그렇지 않죠. 예, 인문하고 똑같아졌기 때문에 영어 등급 간 구분 점수가 예전에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대학들도 조금씩 더 변화가 있는데 참고로 이제 두 대학만 좀 비교해 보면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연세대하고 서강대인데요. 연세대는 1등급에서 3등급 정도까지 가게 되면 1등급에 비해서 점수가 얼마만큼 빠지냐면요. 얼마예요? 12.5점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의 등급 구분 점수가 한 3등급 정도로 계산하게 되면 손해가 좀 많이 커요. 내가 3등급이면. 4등급이면 몇 점 빠집니까? 25점이 빠지죠. 만점 1등급에서. 그러면 영어에서 25점 빠지는 건 영어 4등급으로는 이 연세대학에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에서 내가 아무리 점수를 좀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만회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서강대를 보면요. 1등급, 영어 1등급 받으면 100점 줍니다. 근데 영어 몇 점, 5등급을 받아도, 6등급을 받아도 몇 점 주냐면 96, 95 이렇게 해서 1등급을 받으나 5등급을 받으나 6등급을 받으나 점수가 4점, 5점밖에 안 받지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대학에 비해서는 영어가 등급이 상당히 낮아도 훨씬 더 국어, 수학,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에서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영어가 절대평가인데 뭐 1등급이고 3등급인데 이게 크게 영향을 주나요? 설마 정시에서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다시 계산을 하는데 내가 영어가 1등급이냐? 뭐 전혀 상관없겠죠. 근데 내가 영어가 3등급이다. 이러면 주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영어의 변화가 있지를 분명히 좀 살펴야 된다. 대학마다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징적인 대학 몇 개를 보면요. 여기 보시는 대로 경희대는 이제 등급 간 구분 점수 차이가 상당히 크죠. 연세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를 한번 보시면은요. 건국대는 원래 주요 대학들은 1등급에서부터 2등급 이렇게 등급 구분 점수를 주는데 자연계열에 1등급이나 2등급의 등급 구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까지도 1등급과 마찬가지로 다 만점 점수를 준다는 게 좀 특징적인 걸로 볼 수 있고요.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서 보시는데 여기서 다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니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목표를 하고 있는 대학의 학과별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좀 참고를 해서 챙겨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목표 대학, 주요 대학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이제 표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두고 그 대학 안에서 이제 뭐 환웅 지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지, 100분위를 반영하는지, 아니면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고요. 영어는 등급 구분 점수 표를 쓰고, 그 다음에 사회탐구, 과학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써요. 대학에서 발표한 점수를 봐야 돼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활용 지표도 좀 참고를 하고요. 영역별 반영 비율 중요하죠. 내가 국어를 잘하면 국어 반영 비율이 높으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가에 가산점을 주면 수학가를 잘한 친구들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수학가를 본 친구, 성적이 잘 나온 친구들은 정말 유리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과탐2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 학생들 중에서 사회탐구 한 과목, 두 과목 점수 차이가 좀 그 점수의 격차가 커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본 과목은 1등급이고 아니면 만점이고 뭐 이런데 못 본 과목 보니까 3등급이고 4등급이 이렇게 점수가 떨어졌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2외국어 한문을 사탐에 내가 못 본 한 과목으로 대체해주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과목들, 이 대학이 내가 본 제2외국어 한문 과목을 사탐의 한 과목, 탐구의 한 과목으로 대체를 해주는지를 좀 보면 대체를 해주는 대학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동을 될 수가 있고요. 대체를 안 해주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유념하셔야 될 것은요. 아까 제2외국어 한문을 본 친구들이 대략 이제 뭐 한 5만 명 정도 된다면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탐구,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까지 반영을 해서 이렇게 보는 과정에 영어는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국어하고 수학은 다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똑같은데 탐구는 사탐을 내가 보면 2과목이 아니라 이는 3과목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2외국어 한문을 본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런 학생들을 중에 이제 탐구 과목을 교체를 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탐구 2과목만 반영하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탐 점수가 더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3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해 오는 거기 때문에 딱 2과목, 사탐 2과목을 지정해서 반영하는 것에 비해서는 점수가 살짝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조금 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영어로 대체하니까 훨씬 더 좋아지는 걸?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친구도 더 좋아지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내가 훨씬 더 유리한 애는 아니고 내가 교체하니까 사탐 2과목 하는 데하고 비슷해졌구나 정도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유리해진다는 걸 강조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경우인데 나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강에서 핵심은요, 보면 대학별 점수 계산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뭐 수능의 성적 반영이라든지 전형 요소들을 통해서 보고 난 다음에 실제로 대학별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뭐 서강대하고 연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요 서강대 경영학부의 경우에는 국어는 표준점수에 곱하기 1.1, 수학은 표준점수에 1.4로 곱하네요. 그죠? 0.3을 더 높여주는 꼴입니다. 탐구는 2과목의 변환 표준 점수, 대학에서 발표하는 변환 표준 점수를 합해서 0.6을 곱해서 오히려 더 다운시키는 거죠. 낮춥니다, 점수를. 그 다음에 영어 등급별 가산점을 더하고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을 더해서 가는데 이 중에 이렇게 계산할 때 경영학부, 인문계열 학과잖아요. 하지만 수학은 이렇게 점수, 자기가 받은 점수에서 수학가를 보게 되면 10%를 더 가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수학의 가중치를 얼마나 더 두냐면 10% 가산을 또 더 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1.4 곱하는 것 외에 그 상당 부분은 수학가의 가산점을 더 주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세대학 경우에도 보면 쭉 점수 계산하는데요. 국어나 수학은 발표된 표준 점수, 내가 가진 표준 점수를 그대로 다 합산을 해 나가는데 탐구는 2과목의 표준 점수를 합합니다. 이것도 이제 변환 테이블이 있습니다만 참고를 해서 대신 0.5로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점수가 낮아지죠. 국어, 수학에 비해서 오히려 더 내가 받은 탐구의 점수를 더 낮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1000, 그 다음에 뭐 나누기 600 해서 대학별로 계산된 점수를 하겠다는 거고, 이렇게 나온 점수에 한국사의 등급별 점수를 가산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요 계산식을 좀 참고해서 보는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점수로 해당되는 목표하는 대학의 점수 계산을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내 점수는 계산이 좀 되는데 대학별로 배치 점수를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한 10곳이 있다면 10곳의 배치 점수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점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할 거냐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는 것은 또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고요. 야간 대학별 요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학별 배치 점수 계산을 해서 내 점수는 얼마, 그 다음에 여기에 지원하는 다른 친구들의 점수는 얼마, 두 개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보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강 분석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목표로 하는 대학을 일단 선정해서 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딱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군, 나군, 다군 이 군별로 대략 뭐 많게는 10개가 훨씬 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게는 5개 이상 정도는 골라서 이 대학들의 요강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에는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아까 있었죠. 그 다음에 수능 반영, 영역별 반영 방법, 반영 비율, 가중치, 영어 등급 반영 구분 점수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뭐 한국사도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탐구 대체해 주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대학별로 보정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요강에는 사실은 없을 수 있고요. 지금은 대학별로 사실 발표가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발표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입시 결과입니다. 입시 결과는 대략 이제 경쟁률하고 그 다음에 몇 점 정도면 들어갔어요 하면 합불 정도의 성적을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예비, 추가 합격으로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뭐 이런 정도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대학별로 발표되는 내용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들어가고자 하는 대학 학과별로 좀 정리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정시 모집의 특징하고 어떻게 이제 전략을 좀 짤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정시 모집의 특징인데 앞에 했던 게 조금 요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능은 변별력이 좀 확보가 됐습니다. 뭐 중심으로?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나, 사탐, 영어 순서고요. 자연계열은 수학, 가,
국어하고 과탐은 비슷한 것 같아요. 국어가 변별력이 좀 있는데 자연계열에서는 과탐의 반영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는 등급 반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4개의 영역 중에서 가장 후순위로 잡았습니다만 아까 앞에서 보셨던 대로 특정 대학이죠. 예를 들면 뭐 경희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연세대학이 될 수도 있고 또 모모 대학이 될 수도 있고 특정 대학은 영어의 등급 구분 점수나 영어의 변별력이 오히려 반영 비중이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금년에 이제 수능 결시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수능의 응시자 수가 42만 명으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경우도 이 결시율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코로나19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결시율이 높았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가 어렵고 수험생 수가 줄어들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등급을 갖출 수 있는 기본적인 생태 환경이 좀 잘 구성이 안 됐어요. 수능 환경에서 보면.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또는 수능에 사실은 뭐 그 영향력을 보니까 수시보다는 정시가 좀 낫겠다라고 해서 수시에 모든 대학별 고사를 포기하고 정시를 보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각으로 봐서 지금 수시 모집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들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상위권은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어하고 수학 특히 이 2개 과목으로 성적이 조금 더 변별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년에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여전히 이제 수험생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이 정도 성적이면 이 대학을 못 갔는데 금년에는 갈 수 있지 않아요? 왜? 학생 수가 줄었잖아요.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어떻게 좀 살펴야 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년에 입시 결과들을 그대로 이제 준용할 때도 인원이 줄어든 만큼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낮아야 돼요. 지난해나 또는 2년 전 입시 결과에 비해서 얼마만큼 낮아도 되나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영어는 지금 영어 절대평가가 4년째로 접어드는데요. 여전히 내 영어 등급이 1등급이면 유리한 대학이 있고 내 영어 등급이 4등급이더라도 불리하지 않은 거죠. 뭐 그대로 뭐 유리하진 않지만 불리하지도 않다 또 있는데 영어 내가 받은 등급에 따라서 지원 대학이 좀 갈라지는 나누어지는 이런 모양새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도 내 등급에 따라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약간 혼란스럽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정시에 수능 100%로 선발하는 대학이 많아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생부가 일부 붙어 있었는데 학생부가 떼지고 전부가 다 수능만으로 선발한다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동안에 이제 정시 모집 인원이 좀 늘기 전에는 사실은 정시 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모집 단위별로요. 뭐 5명, 3명, 또 뭐 10명 이렇게 인원이 적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몇몇 뭐 주요 대학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계열 또는 광역 단위 있잖아요. 뭐 대학 단위로 모집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인원이 10명, 20명 뽑다가 100명, 200명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혹하죠. 정시에서 대학을 고르는데 10명만 계속 뽑는 데를 지원하려고 하다가 200명이면 얼마나 넉넉해요. 모집 인원이 많단 말입니다. 지원을 하면 훨씬 더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대학은 또 이제 사실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역 단위 모집에서는 경쟁률도 높아지고 덩달아 합격성도 높아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광역 단위 모집은 지원해야죠. 네, 지원하셔야 되는데 지원 상황에서 조금 더 한번 유념을 해보고 왜 이렇지 정도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우선으로 하는 대학이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혜택을 좀 뭐 장학금을 준다든지 또는 생활비를 준다든지 이런 대학에서 육성하는 특성화 학과들 특히 이제 AI 관련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이런 학과들은 여전히 육성하는 학과들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지원 때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재학생과 졸업생은 누가 더 유리할까요? 훨씬 더 졸업생이 유리해요. 상대적으로. 근데 뭐 지금까지 발표된 수능 만점자를 놓고 보면 여전히 재학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학생의 상위권도 없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수능 시험을 1년 정도 더 준비한 졸업생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런 점들은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게 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내가 받은 성적이 지원자들에 비해서 얼마만큼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고요. 여기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 불균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상위권이냐 중위권이냐 하위권이냐를 가늠하는데 상위권은 지난해 점수하고 비슷한 점수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있고 중위권도 비슷한데 중위권, 하위권으로 내려갈수록 지난해보다 수험생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대학 가는 구조는 유리해질 거예요.
그죠? 틀림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느 선에서 어떻게 되는지, 내 위치에서는 이런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최상위권은 있긴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은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한 둘씩 이렇게 계속 이제 수합이 되고 전체적인 분포 자체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인원이 많구나 줄어드는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수시 합격자 발표, 그 다음에 수시 등록입니다. 그것까지 가게 되면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때까지는 목표 대학, 지원하고자 하는 희망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능 점수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입시 요강들을 잘 모아서 정리를 좀 해놓는 거,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시 모집의 일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시 모집의 발표 12월 27일 날 하게 되면 12월 28일, 30일 이게 이제 등록이잖아요. 등록하고 난 다음에 6군데 다 합격하면 한 군데 등록하고 나머지 5군데 비워줘야 되잖아요. 돌고 돌아서 마지막 정리가 돼서 다 끝나는 게 미등록 충원까지 해서 1월 5일이잖아요. 그래서 1월 5일까지가 끝나야만이 수시 모집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내 수능 성적이 나보다 우수한 친구들, 괜찮은 상위권들이 얼마만큼 수시로 등록을 해버렸는지에 따라서 정시의 판도가 약간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월 5일 날 마감하고 난 다음에 하루 쉬었다가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가군, 나군, 다군 해서 1월 7일에서 1월 11일 사이에 대학별로 정한 기간에 원서 접수를 하는데요. 가군 먼저 원서 접수하고 나군은 나중에 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가나 다군은 대학별로 정한 기준 그 일정 안에서 학생 자율로 수험생들이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요. 정시에 원서 접수를 내고 난 다음에 대부분은 정시는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하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가군, 나군, 다군에 다른 일정들이 없는데 뭐 예체능 정도로 실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학별 고사를 좀 치러야 될 상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의대라든지 일부 또 사범이라든지 교대에서 면접을 보는 대학들도 있고 했는데 그런 과정들을 가나다군 다 거쳐서요.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7일까지 돼야 되고요. 수시하고 똑같이 등록하고 나면 또 이제 충원되죠. 가나다군 세 곳에 합격하면 하나 등록하고 두 군데 또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추합이 계속 돌아서 마지막 마무리는 내년 2월 중순 정도 돼야만이 최종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맨 아래에 있는 추가 모집은요. 예비 합격, 추가 합격하고는 좀 다릅니다. 수시도 안 되고 정시도 안 된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별로 따로 준비해 놓은 추가 모집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정시 모집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모집 인원인데요. 선발 인원들이, 이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수시에 비해서 정시 이제, 선발 비중이 낮아지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금년에 정시 선발 비중이 계속 이제, 좀 줄어들었는데 금년에 소폭 늘었습니다. 845명으로 0.6% 정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건 그다지 중요하진 않고요. 실제로는 대학별로 계산을 좀 해보면 조금 더 정리를 잘 할 수 있고요. 뭐 순서라기보다는 어떻든 인지도 있는 또는 많이 들어가는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대학별로 또 이렇게 좀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대략 나오죠. 그래서 서영고는 모집 인원이 보니까 대략 1,100명, 1,200명 정도까지가 들어갈 수 있구나. 요거는 이제 수시에서 2월 되기 이전입니다. 수시에서 2월 되면 이게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뭐 건동수까지 해서 15개 대학 정도 되면 대략 6,000명 정도 선발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대로 주요 대학은 가군, 나군에서 많이 뽑고요. 다군의 모집은 사실은 상위권에서는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 쭉 보게 되면 지방 거점 국립대학까지 가는 선인데요. 수도권의 가천대까지 이렇게 보면 대략 인문계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선발하는 모집 인원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방에 가면 더 많아지긴 하겠죠. 근데 여하간 수도권에 들어오려면 대략 한 10,000명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수시 모집 2월 되기 이전 인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도요. 마찬가지죠. 다군에서 상위권에 모집하는데 물론 이제 의대를 놓고 보면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해서 복수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뭐 주요 대학만 대학으로 놓고 보면 일반 학과로 놓고 보면 다군의 모집은 사실 거의 없고 가군, 나군에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서영고까지 해서 조금 인원이 많네요. 1,200명 정도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수시 2월 되기 이전 인원이고요. 전체 봐서 건동홍수까지 보면 대략 한 6,000명 정도가 모집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서울까지 놓고 보면 아까 인문계열보다는 조금 많죠. 12,000명 정도를 전체적으로 모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집계를 해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학과 모집 단위에서 과연 금년도에 몇 명을 뽑느냐, 지난해에 비해서 인원이 늘었느냐 줄어드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제 수시에서 2월되어 오는 인원이 있겠죠. 그래서 정시 모집 인원이 좀 늘어나는데요. 인문계열을 좀 지난해 좀 정리를 해봤더니 인원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 연세대가 좀 있고요. 고대가 좀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2월되는 인원도 보면 조금 소폭 늘기는 했는데 많지는 않다는 거, 인문계열에서는 좀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폭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2월 인원이 소폭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참고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인원들은 언제 결정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1월 5일 날 수시 다 마감되고 난 다음에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이 대학마다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원서 접수 아까 정시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예, 1월 7일에서 1월 11일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월 5일 이후에 발표하니까 수시가 마감되고 나서 빠르게 대학별로 바뀐 모집 인원, 정시 모집 인원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면 유리해지는 거죠. 인원이 줄어들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리해지는 겁니다. 내가 목표로 한 대학이 인원이 줄었네 그러면 사실은 불리하게 된다. 이렇게 늘었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연계인데요. 자연계는 보면 2월 되는 인원이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 보면 많죠? 아까 인문계열에 비해서 훨씬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의대 때문에 그래요. 자연계열 학생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에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한 친구들도 의대를 복수 지원을 했을 경우에 의대 합격하게 되면 수시 합격한 의대 쪽으로 등록을 하고 여기에 서연고에서 비워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 정시로 2월 대우 인원들이 좀 많다고 보여지면 되겠고요. 근데 하지만 2월 인원이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조금씩 늘어났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이고 인문계열에 이어서 이 인원도 사실은 금년에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능 최저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의대 사실 붙고 서연고 붙으면 이게 서연고를 사실은 등록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이런 정도의 인원은 소폭 좀 늘어나지 않을까, 아니면 비슷하거나 이런 정도로 예상을 해 볼 수 있고요. 많게는 이 정도로 많아질지는 않을 수 있지만 비슷하게는 2월 된다 정도로 예상을 해봅니다. 자, 여전히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1월 5일 이후라야만이 최종 수시 모집에 등록이 정리가 되고 정시 모집에 2월 인원이 확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어떻든 정리를 할 시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반드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학과의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확인을 하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 모집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좀 짜야 될까? 이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죠. 시간은 좀 남아있긴 합니다. 지금서부터 이제 1월 7일, 1월 11일 이렇게 놓고 보면. 근데 이 합격 전략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중요한 게 합격 전략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계속 해놓지 않으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오늘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를 정했다가 내일이면 또 흔들렸다가 모레는 또 엊그저께 선택한 대학을 또 지원을 하려고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서 어디를 지원해야 돼요? 라는 시간만 보내고 결정은 잘 나지 않는 상황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미리 좀 정리를 해보면 나중에 좀 명쾌한 판단, 물론 이제 지금 상황이겠죠. 내가 받은 수능 성적과 입시 상황에서 좀 명쾌한 판단을 할 수 있고 나중에 합격하거나 또는 떨어져도 불합격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고민의 시간들을 보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수능 성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능 성적과 관련되는 게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능 성적은요. 중요한데 원점수에서 저희가 받았던 기억들은 딱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국어에서 3개밖에 안 틀렸는데 아니면 수학은 다 맞았는데 이런 기억들은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지금은 내가 받은 표준 점수 100분위. 요 두 개 주로 활용 지표가 정시에서 활용되는 전부기 때문에 정시에 반영되는 이 두 개의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시는 대로요. 자, 원점수에서 영역별로 국어하고 수학에서 10점 차이가 났어요. 어떤 영역은 100점을 받고 어떤 영역은 90점을 받으면 10점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국어에서 100점 받을 수도 있고 수학 나에서 100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은 10점이에요. 그죠? 100점, 90점이 190점으로 합하면. 근데 여기서 왜 다르게 나타났냐면 이 10점이 국어는 수학 가단은 보면 국어는 11점으로 표준 점수 크기가 더 커졌죠. 변별력이 더 생긴 거고요. 수학가는 조금 줄어들었고 10점의 크기가 9로 10점의 크기가 수학나는 7로 줄어든 겁니다. 변별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표준 점수는 이렇게 바뀌는데 100분위를 한번 보실까요?
백분위는 이 10점 차이가 국어에서는 몇 점 차이 납니까? 3점밖에 차이 안 나요. 동점자가 되게 많아진 거죠. 100점, 99점, 98점, 97점 이렇게 3점 정도 차이 나는 점수로 전부가 다 좁혀지는 겁니다. 그죠? 차이가 10점 차이가 이렇게 좁혀지는 거예요. 동점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수학 가나도 여전히 보면 5점이잖아요. 줄어드는 건데 상위권에서는 100분위를 반영한다 그러면 물론 표준점수 반영하는 대학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남아있는 학생들의 100분위 비교해서는 동점자가 되게 많구나 한 번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특정 구간에 또 안 그런 데가 있습니다. 보세요. 80점하고 70점의 10점 구간이잖아요. 원점수에서. 이 점수 차이가 났을 때도 내가 국어에서 80점을 받고 수학에 7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두 개 합하면 얼마입니까? 150점이잖아요. 그죠? 맞죠? 네, 반대로 국어에서 70 받고 수학에서 80점 받을 수도 있고. 합하면 150점이에요. 다 똑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표준 점수를 보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수 차이가 11점, 9점, 7점이니까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100분위는 보면 정말 크게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어떤 영역에서 80점을 받느냐 70점을 받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 점수 차이가 10점 차이가 18점이 나고 19점이 나잖아요. 10점 차이 났던 게 18점 차이 나고 10점 차이 났던 게 19점 차이가 나요. 그죠? 그 다음에 국어는 심지어 60점하고 50점도 18점이나 100분위가 차이 나요. 그러니까 100분위 보는 대학에서는 내가 탐구에 비해서 국어나 수학에서 점수를 더 받았을 경우에 이 구간에서는 원점수에서 가졌던 점수 폭보다 훨씬 더 증폭되거나 또는 훨씬 더 감소하거나 그죠? 이럴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이 유리해요? 어떻게 돼요?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 합산하고 비교해보고 대학별 계산식으로 바꿔보는 그런 과정들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 점수에 받았던 원점수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표준 점수 받았던 구간 있잖아요. 넣어보시고 난 다음에 대략 비교해보면 높낮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유리해지는구나, 불리해지는구나 라고 좀 판단을 해보실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점자들 원점수에서 280점 받은 학생들을 봤더니요. 표준 점수가 가장 높은 거 406, 가장 낮은 거 386. 이 표집입니다. 봤더니 20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원점수가 250인 인문계 학생들을 봤더니 여기는 100분위가요. 어떤 구간은 237을 받은 친구도 있고 273을 받은 친구도 있고 무려 35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 다음 자연계열 학생도 보니까 원점수 280 국어, 수학과 과탐 두 과목의 점수들을 다 합해서 본 원점수가 280점이었던 학생들이 표준점수가 가장 높은 친구는 407,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친구는 390으로 표집에서 나타났어요. 17점이나 차이가 나죠. 똑같은 280점이 원점수에서는 너나 나나 똑같잖아. 근데 어떤 학생은 390으로 표준점수가 낮아지고요. 어떤 학생은 407점으로 표준점수가 높아져서 17점 정도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수는 잊으셔야 됩니다. 표준점수를 가지고 다시 재계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점수 250점은 자연계열 학생의 100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29점까지 차이가 나더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표준점수 100분위 또는 국어 수학은 표준점수를 쓰고 탐구는 변환 표준점수를 쓰는 이런 정도의 점수의 지금 활용 지표에 따라서 유불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학별로 대략 정리를 해놨으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디까지나 제가 예시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이 대학이 여기 없으면 그 해당되는 대학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보실 수 있는 주요 대학은 전부 다 탐구를 변환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대학들이 많고요. 여대들은 100분위를 활용합니다. 국어나 수학이나 그 다음에 탐구를 다 100분위 점수로 활용하는 대학들이 많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의대도 보시면 변환 표준 점수를 사탐, 과탐을 쓰는 대학들이 많고 표준 점수만 활용하는 대학도 있고 또 100분위만 활용하는 대학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천대, 순천향대 보이시죠? 아까 상위권에서 100분위가 원점수 10점이 몇 점으로 줄어들든가 영역별로 3점에서 5점씩 확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동점자가 되게 많아요. 물론 이 학생들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도 지원하고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지만 내가 100분위가 얼마만큼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이런 대학들 지원 시에는 반드시 조금 더 유념을 해야 된다, 살펴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방 교대 중에서도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수능이 중요하긴 한데 아까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영역별로 반영 비율이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배치표, 우리가 보는 종이 배치표라든지 이런 데서 잘 안 나타나는데 실제로 대학별 계산식에서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자, 여기는 이제 비교해보는, 모아놓은 대학에서 영역별 반영비율 수능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는 중요하다는 건데 어떤 점을 봐야 되냐면
자, 인문계열이잖아요. 그죠? 인문계열인데 모집 단위가 경영, 경제, 뭐 상경계열이겠죠. 그 다음에 뭐 통계라든지 일부 이렇게 인문계열 모집 단위 중에서 수학이 중요하게 과목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 수학적 능력이 많이 필요한 과목 있잖아요. 그런 특정 학과 모집 단위에서는 수학의 반영 비중이 높아요. 인문계열인데도. 그러니까 인문계열 학생들 중에서 수학 성적이 좀 높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과 선택을 수학의 반영 비중이 높은 데를 하면 더 유리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경희대 쪽에서도 인문계열보다는 사회계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과학대학 쪽에 있는 일부 학과들은 반영 비율 자체가 수학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이나 자연이면 뭐 수학이나 과학이고 인문은 국어 아닙니까? 국어가 물론 중요하죠. 항일한데 대학별로 반영 비율이 모집 단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는 것도 필요하고요. 경희대는 실제로 가산점을 한국사도 5%를 점수를 부여를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도 사실은 좀 살펴봐야 될 필요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수능의 반영 비중들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왜? 정시 모집은 수능만으로 선발을 하고 수능 성적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이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어도 아까 말씀드렸죠. 서강대와 연대 차이, 가감점, 어떻게 비율, 이제 서울대라든지 고려대학 쪽은 이 영어의 반영 비중이 등급 구분 점수를 감점을 해나가고 1등급이면 만점, 2등급이면 몇 점, 0.5점씩 이렇게 감점을 해나가는 경우라면 이 영어의 반영 비중이 크지 않아요. 서강대처럼 똑같은 반영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율 반영하는 연세대처럼 이렇게 등급 간 점수가 큰데 뭐 10몇 %씩 비율 반영하게 되면 상당히 크게 영어의 등급 간 영어의 영역별 비중이 커진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내가 유불리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또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재차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살펴봐야 될게요. 정시 모집에서는 보면 이제 수학 가나 상관없이 다 수학 가를 받든 나를 받든 상관없이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사회탐구를 받든지 과학탐구를 받든지 상관없이 우리 대학과에 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좋아요. 그죠? 지원하면 되니까. 천만의 말씀 주의해야 될게요. 자연계열 모집 단위잖아요.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수학 가나 상관없이 사탐 과탐 상관없이 다 받는다고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수학 가에 가산점 줄게, 과학 탐구에 가산점을 줄게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위험성이 크냐면요. 제가 한 대학을 정해서 볼게요. 자, 표준 점수 보는 한 대학이 있어요. 그죠? 표준 점수 상명대학인데 10%를 가산을 주잖아요. 자, 10% 가산을 주는데 수학 가형이에요. 내가 수학을 봐서 표준 점수를 130점을 받았어요. 수학 나를 봤다고 합니다. 수학 나를 봐서 130점을 받으면 점수 잘 본 거죠. 그죠? 괜찮아요. 잘했어요. 1등급 컷이 그냥 130 정도니까 거의 1등급에 육박합니다. 잘했어요. 근데 내가 수학 가를 봤어요. 수학 나가 아니라 수학 가를 봤는데 표준 점수를 몇 점 받았냐면 120점을 받았어요. 120점을 받았는데 수학 가의 표준 점수의 10% 가산을 합니다. 120점에 가산을 하니까 플러스 12죠. 132가 됩니다. 수학 나에서 130 받은 친구보다 내가 수학 가를 봐서 120점을 받았는데 가산점을 받으니까 훨씬 더 유리해지죠. 맞죠? 그래서 이 가산점은 사실은 정말 유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공주대 같은 경우는 25% 반영하잖아요. 100분이긴 하지만 상당히 높은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나에서 점수를 받아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 계산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가산점 중요합니다. 인문계열 무조건 불리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가나 과탐. 이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과탐은 필수로 보고 와야 되는데 수학 가를 안 보고 나로 갈아타도 괜찮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10% 가산이잖아요. 앞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가에 비해서 나형이 불리하게 되니까 가산점으로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연계열 수학과하고 과탐 봤는데 과탐에 가산점 줄게 또 투과목에 가산점을 줄게 이런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내가 수학과냐 또는 과탐이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실제 계산을 해서 내가 얼마만큼 유리한지도 살펴봐야 된다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국사는요, 대부분 뭐 3등급, 4등급, 인문계열의 3등급, 자연계열의 4등급이면 만점을 주겠다는 게 일반적인 건데, 여기서 좀 살펴보셔야 될게요. 물론 다른 대학도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예시를 하면 성신여대, 숭실대, 동국대 이런 대학들은 한국사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영어처럼 다 등급 구분 점수로 해서 실제 점수로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정시 모집은 실제 대학별 점수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0점 몇 점으로도 붙고 떨어지고 하는데 1, 2등급 점수 차이가 예를 들면 0.3이에요. 나는 한국사에서 쭉 가서 5등급을 받았어요. 또는 4등급을 받았어요. 점수가 무려 1.2점 빠지잖아요. 그러면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하지 않도록, 그죠? 유리하진 것보다는 불리하지 않을 정도의 일정 정도 점수는 한국사에서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유념해야 될 대학들이 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 목표로 하는 대학도 한국사의 반영 점수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탐구 대체 과목이죠. 제2외국어 한문을 탐구 대체 과목으로 해주는 대학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서 이렇게 반영하면 유리해질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내가 사탐했을 때보다 더 불리하지는 않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수험생의 점수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면 제2외국어 한문에서 월등히 좋은 친구일 경우에는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 제2외국어 한문을 통해서 내가 더 유리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실제 계산을 통해서 반드시 살펴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를 사탐 2과목 또 가탐 2과목 이렇게 해서 2과목을 대부분 반영하는데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이렇게 있죠. 이 대학들도 보면 탐구나 사탐이나 가탐 탐구에서 편차가 크죠. 특정 과목은 1등급인데 어떤 과목은 또 5등급이에요. 준비가 늦게 돼가지고 공부 기간이 줄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대학들을 좀 노리는 게 오히려 더 훨씬 유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한 과목만 가지고 왔을 때 훨씬 더 유리하겠구나.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도 나와 똑같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네, 실제로 대학별로 계산을 해서 작년도 입시 결과라든지 또 2년 전에 입시 결과라든지 물론 인원 차이로 더 유리해질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지를 반드시 계산을 해보고 대학별 실제 점수 계산해서 맞춰봐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학생부요. 정시 모집은 학생부보다 중요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한양대는 여전히 학생부 반영을 해요. 그래서 학생부를 반영을 하는데 학생부 반영의 등급과 구분 점수 차이도 크진 않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중요한 것은 이게 0점 몇 점, 0.0 몇 점으로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실제 계산해서 손해는 보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별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학생부의 반영 과목이라든지 또는 반영 교과 수, 그 기본 점수는 얼마나 주는지, 그 다음에 등급과 점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반드시 보고 난 다음에 좀 판단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생의 경우에 졸업생이 이제 오래되면 이 학생들은 수능 성적으로 비교 내신을 해주는 거거든요. 수능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요. 수능 성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교 내신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비교 내신을 통해서 손해를 안 볼 것 같아요. 정도로도 수능 성적이 우수한 경우라면 인정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비교를 해보느냐면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 대학 있죠? 이 목표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능 성적을 딱 보면 내가 수능 성적이 이 지원 배치 점수보다 좀 훨씬 높아요. 그죠? 그러면 내 내신도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간당간당하게 정말 배치 점수보다 한 5점 정도를 낮게 해서 도전 지원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 대학과의 수능 성적이 내보다 높은 점수들을 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부 반영하는데 비교 내신을 받으니까 손해는 안 볼 것 같다. 하지만 배치 점수에 비해서 내가 높으면 유리하지만 낮아지면 오히려 더 그러니까 도전 지원인 경우에 불리해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정시 모집 지원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 전부를 다 망라한 건 아닌데 이 살펴봐야 될 것들은 지금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꼭 지금 뭐 판단하고 이건 아니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조금 한 번씩 살펴보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 중에서 일부분들을 좀 메모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꼭 한번 좀 집중, 심층 고민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배치 자료인데요. 보시는 대로 이 자료는 배치표입니다. 종이 배치표. 설명회 지금 온라인 설명회가 대부분으로 이제 진행되고요. 오프 설명회가 없을 텐데 뭐 기관별로 배치표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일정 기관에 두면 뭐 가져가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배치표를 좀 구했어요. 봤는데 이 장표가 크잖아요. 이 장표는 수능 성적 위주로 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죠? 대부분 수능으로 반영을 하니까. 그죠? 자, 그리고 대학 간의 비교, 높낮이 비교라고 하는 거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 안에서도 학과 간 비교를 해볼 수 있어서 대단히 유용한 표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가장 큰 맹점은 대학별 실제 계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아까 제가 총점 분포 살펴볼 때 얘기했죠. 자, 인문계열은 국어 표준 점수, 수학
표준 점수, 사회 탐구 두 과목의 표준 점수를 합산하세요. 수학은 나형입니다. 그죠? 인문계열이니까. 자, 그 다음에 영어는 몇 등급이에요? 라는 기준으로 대략적인 가늠선을 알아보는, 그냥 그야 말 그대로 대략적인 가늠선을 알아보는 표입니다. 자연계를 어떻게 해요? 자, 국어 표준 점수, 그 다음에 수학의 가형이겠죠? 표준 점수, 과학탐구 두 과목의 표준 점수를 합산하고요. 영어는 몇 등급이에요? 가지고 보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정말 내가 어디를 지원해야 될지 오리무중일 경우에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래서 대학 학과를 선별해서 한 군별로 한 10개씩 뽑아보자. 뭐 이럴 때는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어요. 그죠? 먼저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 선인지 가늠이 안 될 때는 뭐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걸 전적으로 믿고 지원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 학과별로요. 지금 대부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의 영역을 반영하는데 일부 대학들 중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잘한 3과목만 3개 영역만 반영할게요. 또는 영어는 필수로 반영하고요.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잘한 2개 영역만 반영해서 영어를 합산시킬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배치표에 내 점수들을 표준 점수냐, 100분이냐 이렇게 활용 지표나 또는 반영 영역의 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꼭 찍어보시면 이게 상대적으로 내 위치 자체가 높게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영역 간 조합이나 또는 표준 점수로 했을 때, 100분위로 했을 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좀 찍어볼 수 있는 표이긴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시에 대해서 정말 난 문외한이야. 도대체 정신은 모르겠어. 수능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몰라라고 한 경우에는 배치표 활용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좀 찍어보시면 대략적으로 내 위치, 그다음에 기초적인 배치 자료에 대한 지식들을 조금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배치표를 봤는데 보니까 선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의 선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어디가 더 유리할까요? 네, 유리한 기준은 첫 번째로 뭐예요? 모집 인원입니다. 모집 인원이 많아야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대로요. 10명 뽑을 때는 이 배치표가 85% 커트라인이잖아요. 평균보다는 낮고 커트라인보다는 높아요. 그럼 100명 기준으로 85등이에요. 그럼 10명 뽑아요. 그죠? 최종 합격자 10명 중에서 8.5등이에요. 그죠? 8.5. 8.5면은 8등이나 9등 사이잖아요. 그러면 10명 뽑았는데 뒤로 몇 명이 있어요? 1명이나 2명이에요. 근데 30명을 뽑아요. 그죠? 30명을 뽑으면 8.5등이잖아요. 그럼 뒤로 몇 명이나 있어요? 5명이나 6명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내 뒤로 많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인원이 많을수록 이 배치 점수에 비해서 내가 훨씬 더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선상에 있을 때는 모집 인원이 좀 많은 쪽을 선택을 하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치 점수는 기관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대로요. 여러 가지 통계 방법이라든지 또는 배치표를 산정하는 기준들이 또 해석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입시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배치 점수가 일정 부분 추합까지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더 낮춰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 이게 추합까지 다 반영된 최종 등록자, 마지막 들어간 학생들까지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거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낮추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치표 이외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엑셀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지고 대학별로 실제 계산이 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막 검색해 보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실제로 대학별로 계산이 되는지 아니면은 단순하게 배치 점수만 그냥 아까 우리 배치표에서 본 점수 있잖아요. 그 점수를 DB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넣어놓고 그 점수를 편하게 우리가 이제 검색해보는 검색 툴만 바뀐 건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배치표 보는 거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용하시는데 조금 더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대학별 계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제로는 이제 뭐 대학 합격 예측 또는 합격 솔루션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가산점, 영어 등급 점수, 한국사의 뭐 가산 모든 점수들을 좀 아울러서 다 넣고 난 다음에 실제로 계산을 통해서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한데 여러 기관들의 점수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도 있다. 내 점수 계산은 물론 다른 기관마다 다 똑같겠죠. 하지만 배치 점수 계산은 기관마다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배치표 점수뿐만 아니라 기관 점수들을 여러 군데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배치 점수를 우리가 좀 이해할 때 보셔야 될 게 변수가 좀 많은 데 있죠. 예를 들면 4개 반영하는 데는 변수가 적고요. 2-3개 반영하는 데는 변수가 좀 많고 탐구도 2과목보다는 1과목, 표준 점수보다는 100분위, 모집 인원이 많은 것보다는 적은 거,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과보다는 상위권 학과, 그 다음에 가나보다는 다군, 그 다음에 일부 학과만 또 전체 모집 단위는 다 다군에서 뽑는데 가나군의 한두 개 학과만 따로 떨어져서 이제 뽑는 학과들, 또는 영어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좀 작은 거, 그 다음에 금년에 신설이나 통합이나 학과가 좀 분리되거나 해서 학과 변동 상황이 있는 이런 데는 변수가 높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금년에 내가 노려보고 눈치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노려서 한번 소위 말하는 한번 질러보자 이런 정도로 도전 지원을 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가늠을 해봐야 되겠죠. 무턱대고 넣었다가는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을 좀 살필 때는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점검을 해보고 지원을 하면 그나마 물론 도전 지원이기 때문에 합격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만 그나마 조금 운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지원 전략을 보시면 자, 먼저 첫 번째 수능 분석해야 되겠죠. 내 거, 그다음 다른 친구들 거 분석해서 대략적으로 표준 점수 기준 이런 대학들, 100분위 기준 이런 대학들을 대학을 가군, 나군, 다군으로 이렇게 뽑아놓고요. 그다음 금년도의 목표 중요합니다. 금년도 대학 갈까요? 아니면 그냥 재수까지 각오하고 도전 지원할까요? 아니면 대학 위주로 해서 선발할까요? 아니면 학과 위주로 선발할까요? 저는 인서울을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정도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이 기대치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목표를 정해놓지 않으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오늘 내일 하다가 나중에 가면 처음 생각하고 또 똑같은 그런 기준으로 또 대학들을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대학의 지원을 점점 더 압축해서 좁혀서 결국 가군 하나, 나군 하나, 다군 하나에서 3번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좁히기 위해서는 기대치를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조금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하고 다 합의하고 이제 지원할 때 가군 하나, 나군 하나, 다군 하나는 꼭 수험생의 의견을 좀 존중해서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미리부터 좀 고민을 해놓자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 목표 대학 학과 또는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학과 정해졌잖아요. 모집 요강 앞서서 좀 살펴봤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잘 좀 모아야 되겠죠. 정리를 해서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쪽은 지원 아예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 가능성이 있으니까 후보군으로 두자. 후보의 대학으로 두자. 학과로 두자. 뭐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요강들을 좀 잘 정리를 해두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 가군, 나군, 다군을 다 이제 요강 정리도 하고 기대치도 다 목표치도 정해지고 하면 실제로 이제 대학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군 어디, 나군 어디, 다군 어디 정리를 한다고 하면 이게 하나로만 압축돼서 나중에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후보군을 떠올리면 기대치를 통해서 금년도에 대학 갈래요? 아니요. 도전까지 가고 할래요? 이런 걸 통해서 조합이 하나, 둘, 세 개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 세 개 조합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겠다. 물론 이제 조합을 크로스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군의 조합 2에 있던 거를 가군의 조합 1하고 이렇게 바꿔서 고민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합 2를 선택을 했어요. 가군의 상향, 나군의 적정, 다군의 안정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나군을 바꿔요. 적정 지원하지 않고 상향 지원으로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가군 상향, 나군 상향, 다군 안정으로 최종 지원할 게 아니고요. 가군에도 어떻게 돼요?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가나다군의 조합이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지원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가군도 상향, 나군도 바꾼 상향 하게 되면 금년도의 입시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전 지원할래요 라면 괜찮지만 무조건 대학에 갈래요 라는 지원하고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가군도 또 고민을 해서 조정을 해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이제 지원할래요? 7일에서 11일 사이에 지원을 하죠. 자,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많이 되긴 하죠. 그럼 어떻게 지원할까요? 자, 첫 번째, 날 지원 안 합니다. 그죠? 마지막까지 눈치 보고 지원하겠죠. 근데 마지막까지 눈치를 보면 마음의 변화가 자꾸 생깁니다. 왜? 모의 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돌려보자고. 어디에 놓고. 합격 예측에 놓고 어제 돌려봤니? 어제 돌려보니까 될 것 같은데 내일도 한 번 더 돌려보지 뭐.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모의 지원을 통해서 가능성을 계속 이제 점검해 본다는 겁니다. 근데 모의 지원이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자기네들끼리 그 모임에서만 계속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 지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발에 오줌 누는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심리적인 변화가 있고 난 다음에 마지막 딱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마지막 지원을 앞두고 아까 조합 1, 2, 3 중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보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은, 그죠? 네. 마지막 경쟁률이 딱 끝나잖아요. 오후 3시 또는 뭐 오후 1시 또는 오후 5시. 이후에 마지막 경쟁률 발표하고 1시간, 3시간, 이건 깜깜이 지원이거든요. 누가 어떻게 넣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상위권에 있는 대학이 미달날 정도 2대1 경쟁률 이하가 될 수도 있고요. 하위권에 있는 학과가 보니까 평소에 3대1인데 10대1 정도로 정시 모집에 경쟁률이 폭등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지원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다 오리무중으로 처음 계획하고는 하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지원하고자 하는 결과를 바꿀 경우에는 반드시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안정성 여부, 금년에 대학 갈 건지 아니면 재도전 할 건지 뭐 이런 기대치를 반드시 점검을 해보고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준별로도 알아볼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게 인문계 금년에서 385점 정도면 가군, 나군, 다군 이런 대학들을 알아봤어요. 근데 살짝 욕심이 나니까 실제 지원은 좀 높여서 가군 지원했어요. 그다음 나군, 다군은 붙으려고 조금 더 낮춰서 지원을 한 거죠. 근데 실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먼저 가려고 좀 처음에 군별로 골라놨던 대학 있죠. 특히 이제 가군, 나군 이런 대학에 지원을 못 해봤잖아요. 아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처음에 조합을 해놨던 대학들 중에서 특히 가군하고 나군 이 두 군데는 반드시 한 곳 정도는 떠올렸던 대학들을 좀 지원해보는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연계열 362점 정도 되는 친구라면 이런 정도 대학들을 선별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대학 중에서도 욕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 다군이 안정권이긴 한데 다군의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로 지원해서 결과에서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가나에 떠올렸던 대학에 한 곳 정도는 지원해 볼 수 있는데 지원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경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향성을 두고 떠올렸던 대학 학과들은 반드시 최종 점검에서 한두 곳 정도는 가나 쪽에 좀 지원을 고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참고로 드리고요. 학과까지 바꿔버리는 경우에는 더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대학은 똑같잖아. 하지만 학과가 대학 안에서도 학과 간의 점수가 좀 큰 경우에는 학과를 바꾸는 것도 상당한 치명적인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12월 27일 수시 발표하고 난 다음에 수시 등록하잖아요. 수시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했어요. 그죠? 그래서 등록을 앞두고 있어요. 최초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수시에 등록하면 됩니다. 잘했어요. 그죠? 박수 쳐야 되겠죠? 근데 수시 예비 번호가 2자릿수가 나왔는데요. 수능도 안 봤어요. 좀 불안하죠. 이 예비 번호에 안 되면 어떡할까? 하지만 수시 지원하실 때 그것도 고려하셨잖아요. 그죠? 기다렸다가 내 차례가 오면 수시에 추가 등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시 수능 정말 잘 봤네요. 대박 났어요. 근데 수시 예비 번호가 한 자리예요. 예를 들어서 예비 번호 1번이에요. 떨어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수시 모집 지원할 때 충분히 이런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일정 수준의 높이로 지원을 해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학과들도 있잖아요. 수시 지원은 다른 대학 학과도 있기 때문에 뭐 합격의 폭이 넓으니까 상관은 없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정시 수능 대박이니까 조금 아쉽긴 하겠죠. 자, 수시가 모두 다 불합격됐어요. 발표된 예비 번호도 멀어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정시 모집의 수능 성적 지금 웬만큼 나왔네요. 이런 경우에는 정시로 가군, 나군, 다군을 잘 고려해서 가면 됩니다. 그죠?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남아있는 정시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수시 다 불합격해서 보니까 예비 번호 너무 멀고요. 아예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수능도 안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정시에 지원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목표라는 대학이 있잖아요. 1년을 더 도전을 해서 하시더라도 그 대학 학과에 지금 지원을 해서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역별로 내가 점수를 어느 정도 높여야 되는 건지 전체 성적을 보니까 내 점수는 턱없이 부족하구나. 이 정도로 목표를 두면 안 되겠구나 라고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괜찮네. 1년 동안 이런 공부를 해서 다시 재도전하면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실제 정시에 넣어서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입시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1년을 기다려야만 또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로 지원을 해보고 예비 번호가 얼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안 나오는 건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해보다 인원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어가지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어를 예를 들어 보니까 작년도에 23,200명이 1등급 받았는데 금년에 18,000명이니까
지금 보면 2등급의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국어에서는 1등급의 인원을 충족하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낮아도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요. 배치 점수, 금년에 나오는, 지금부터 나오는 배치 점수에는 인원의 감소, 수험생 숫자가 줄어든 거 충분히 가만히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추합까지 고려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낮추어서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상당 부분 운에 의한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낮추지 마시고 배치 점수를 고려를 해서 높낮이를 조정을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국어는 1등급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4,800명 정도가 줄었네요. 수학 가하고 수학 나도 마찬가지 같아요. 수학 가도 지금 1,600명이 줄었고요. 수학 나도 1,8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지난해보다 수험생 숫자가, 수능 응시자 숫자가 줄어들었으니까 낮아진 거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 모집에 최저 기준을 채울 수 있는 인원들도 줄어든 건 틀림없지요. 근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배치 점수가 금년에 이것까지 다 고려해서 나온 점수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번 설명은 드렸는데요. 자, 수학도 보니까 인원이 줄어드니까 수학 가를 보면 훨씬 더 유리하겠지라고 보지만 수학 가형 가산점 반영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에서 가로 교차 지원할 때나 또는 수학 가에서 점수가 안 나온 경우 있죠. 그죠? 자연계열 학생인데 수학 가가 평소보다 성적이 안 난 경우에 가에 가산점 주잖아요. 그럼 훨씬 더 불리해지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대학별 실제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대학별 실제 계산을 해보기 이전에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먼저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불리하구나. 실제 계산해봤더니 그러네. 안 되는구나, 내 점수로. 그러면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일치하잖아요. 이게 보니까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실제 계산해보니까 안 돼요. 점수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왜 그런지 이유를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대학별 실제 계산되는 점수들을 나중에 이제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추합을 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추합은요 보시면은 예비 번호를 받아서 추합을 노리려면 추합이 일어났던 학과들만 일어납니다. 인문계열 이게 연세대 지난해인데요. 경영과 경제의 경우를 보시면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계속 추합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식품 영양 또는 실내 건축 뭐 이런 데를 보면 추합이 거의 발생을 안 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실내 건축, 아동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추합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위 학과들이죠. 바닥에 있는 학과들을 점수로 봐서 몇 점 그래도 부족하지 않아요. 0점 몇 점 부족하니까 넣어보자고 해서 넣었는데 아예 예비 번호를 받지를 못하고요. 추합이 끝까지, 그러니까 정시에 끝날 때까지 등록이 끝나고 이후 추합이 계속 돌 때까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합이 있었던 학과를 찾아서 지원하는 게 노림수, 그러니까 추합을 기대를 하고 한번 던져보는 수를 노릴 때는 추합이 발생했던 학과들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물론 경쟁률하고 같이 연동되기도 합니다만 예비 번호가 몇 번까지 가고 추합이 계속 있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자.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공, 전기, 전자공, 인지도 있고 괜찮은 학과잖아요. 계속 흔들리지 않는 학과들인데 이런 학과들의 지원을 보면 추합이 계속 발생을 했어요. 그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실내 건축, 의료 환경 보면 한 번 추합되고 안 빠졌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추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목표란 대학교에서 한번 노릴 때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추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자, 그 다음에 표준점수 변화를 묻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국어하고 수학만 놓고 보면 영어가 다 1등급이란 가정하에 영어 다 1등급이겠죠. 숫자가 워낙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차이 점수를 보면 국어 수학에서 23점으로 변별이 됐던 게 지금 14점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인문계열은 상위권에 동점자들이 많다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윤하고 사문을 넣어봤는데 이렇게 하면 27점 전체 차이가 작년에 27점이 금년도에 25점으로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좁혀집니다만 이 사탐은 대학별로 보정 점수가 나와서 이 차이 점수가 좀 좁혀들 겁니다. 그죠? 3점, 6점 이런 점수 차이가 좁혀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쪽에서 나는 점수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인문하고 똑같이 보면 국어 수학 점수로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 15점 차이가 났던 게 금년에 국어 때문에 한 20점 정도로 이렇게 벌어졌어요. 폭이. 그죠? 폭이 벌어졌는데 여전히 보면 국수탐 점수를 합산해서 보게 되면 점수 차이 점수가 19점 났잖아요. 그죠?
근데 금년에는 27점으로 확 벌어졌습니다. 그죠? 자연계열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국어와 또 뭐예요? 수학과. 그죠? 이 두 과목 때문에, 물론 이제, 과학탐구도 사실은 과목에 따라서는 변별이 좀 더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자연계열의 변별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변별이 크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동점자가 많이 없고 이렇게 점수가 쭉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점수를 확보하면 바로 합격 가능성을 합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 인문계열은 자연에 비해서는 합불 여부 판단이 사실은 조금 물음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학별 실제 계산을 오히려 더 해봐야 되는 게 자연보다는 인문이다 정도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대학별 실제 계산식인데요. 다 설명을 안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별 요강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거 따라서 해보시면 대학별 계산을 잘 해볼 수 있습니다. 내 점수는 계산을 잘 해보면 됩니다. 그죠? 내 성적표 따라서. 보이시죠? 한번 해보세요. 자기 성적을 점수를 넣어서 특정 대학의 점수 계산을 해보면 내 점수가 대학별로 몇 점인 점수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변환 표준 점수, 이건 지난해 겁니다. 금년도 서울대 발표는 아직 안 했어요. 발표되는 점수를 보시고 요 내용들을 다 채워 넣어서 대학별로 실제 점수 계산까지 다 해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 점수도 이 표를 이용해서 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점수가 사실은 100부디가 얼마일 때 표준 점수가 변환 표준 점수가 얼마로 바뀌는지는 이 표를 통해서 해보면 되니까 다 하면 되죠. 근데 과학탐구 2 선택이 서울대에서 훨씬 더 유리해질 것 같죠?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보는데 실제 대학별 점수 계산은 내 점수로는 뭐 다 계산해보고 2과목 보고 서울대니까 훨씬 더 유리하겠구나. 지난해에 비해서 숫자가 한 3,000명 줄었잖아요. 훨씬 더 유리하겠구나.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다 해볼 수 있으니까 내 거와 관련되는 점수들은 어떤 대학이든 간에 전부 다 유리한지 불리한지 실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계산을 다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시 되돌아가면 대학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보세요. 자, 내가 지금 앞에 받은 점수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점수냐면 409점 정도 점수에 해당되는데 여기 보면 요 기준 점수, 배치표 점수로는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대학별 환산 점수라고 해서 나왔죠. 그래서 보면 경희대는 595.54가 나왔고요. 고려대는 692.84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화여대는 988.43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불안, 적정 뭐 이렇게 다 달라졌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받은 점수 자체는 409점에서 412점이니까 3점 부족해요. 또는 406점이니까 3점 유리해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대학별 계산식으로 바뀌어지면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점수는 되는데 이 대학별로 배치 점수하고 내 점수하고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대학별 배치 점수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대학별 배치 점수 계산이요. 내 점수 계산이 아니고. 그래서 이 대학별 배치 점수 계산을 한 기관만 하면 안 되고 여러 기관을 해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교해 보면요. 자, 우리가 배치 점수 아까 말씀드렸던 국어, 수학, 탐구 점수를 해서 380점이 나왔어요. 그 영어 1등급이에요. 근데 이런 친구가 국어, 수학, 사탐, 영어의 내 점수 계산을 대학별로 다 해볼 수 있죠. 근데 왜 대학별로 배치 점수 계산이 기관마다 다르냐면 어떤 기관은 국어를 380점에 국어의 점수를 125.7, 수학은 127.3, 사회탐구는 127.0 이렇게 계산하고 또 다른 기관은 국어는 125.8, 이거 비슷하죠. 근데 수학을 127.7로 했네요. 더 높였어요. 사회탐구는 126.5로 내렸어요. 다르잖아요, 점수가. 그죠? 이게 내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점수가 대학별로 계산하는데 수학이 127.7로 계산했을 때랑 127.3으로 계산했을 때랑 수학의 반영 비중이 45%라면 전혀 달라지거든요. 실제 나오는 점수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관마다 대학 총점에 해당되는 영역별로 점수 평균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반영을 한 점수들을 뽑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점수하고 비교를 해야만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솔루션을 이용하다 보면 뭐 진단이 나왔는데 매우 불안하다 또는 매우 안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실제 점수 차이 점수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합격률 적정한데 50% 정도 합격할 수 있네요. 그죠? 불안한데 얼마예요? 네, 불안한데 지금 39라고 나와 있지만 1점 차이잖아요. 그 다음에 적정한데 0점 차이면 사실은 되게 불안한 점수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경계선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이 용어만 보시지 마시고 실제 점수 차이 계산을 통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자,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이제. 자, 수능 성적 내거 분석, 다른 친구들 수능 분석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대학별 모집 요강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군별로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 세 개가
많은 시간, 주어진 시간 동안 통해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구는 여기, 나구는 여기, 다구는 여기, 이게 훨씬 더 유리하구나, 이래야만 금년도의 최적의 조합이구나 라고 뽑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기대치, 금년도의 정시 지원 꼭 대학 갈 거예요? 아니면 도전 지원할 거예요? 대학 중심으로, 인서울 중심으로, 학과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목표 대학 학과가 어느 군에 있느냐 중요합니다. 가군에 목표 대학 학과가 있는데 여기 안정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군에 도전, 다군에 도전해 볼 수 있죠. 근데 가군에 목표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에 도전이에요. 그럼 나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정, 적정을 선택해야 되겠죠. 왜? 그러면 금년에 붙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수 있는 게 눈치 지원입니다. 하실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수가 존재하는데 얼만큼 존재하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초합이 있죠. 초합이 발생한 학과를 노려야만이 초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초합이 일어나지 않았던 날 금년에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 물론 입시 운이 따르면 소위 말하는 데 찍었는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수 있는 게 가나가 다군 조합이죠. 실제 조합인데 보시면 3개 모두 최초 합격해요. 아주 쉽죠? 점수를 많이 남기세요. 그죠? 내 점수가 배치 점수보다 높으면 3개 모두 발표되는 대로 가나다 최초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는 최초 합격하고 하나는 추가 합격하고 하나는 불합격할래요. 어렵습니다. 그죠?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내 점수, 그 다음에 전체 수능 점수, 대입 요강, 그 다음에 지원 전략들을 잘 짜야 되는 겁니다. 3개 모두 추가 합격. 더 어렵겠죠. 그죠? 이거는 정말 내 점수 분석뿐만 아니라 상담도 많이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 전략도 정말 꼼꼼히 잘 짜셔야 됩니다. 쉽지 않고요. 근데 나머지 모두 불합격, 3개 모두 불합격하는 거는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죠? 요거는 3개를 전부가 다 점수를 어떻게 해요? 많이 높여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어떤 점수를 높여요? 내 점수가 배치 점수보다 많이 낮으면 되죠. 그러니까 배치 점수가 높으면 돼요. 배치 점수가 높으면 마이너스 점수가 나올 거잖아요. 내가요. 3군데 다 넣으면 3군데 다 불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첫 번째하고 네 번째는 쉬워요. 그죠? 근데 남아있는 나머지 2개 가운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원 전략을 지금부터라도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챙겨나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종 지원 결정 누가 하라고 그랬죠? 부모님이 합의하시고 선생님 상담 받으실 때 최종 결정은 우리 학생이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부모님은 좀 도와만 주는 걸로 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대학 학과별로 실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몇 번 오늘 말씀드렸는데, 자, 넣고 돌려봅시다. A사, B사, C사에서 넣고 돌려봤더니 돼요? 안 돼요?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점수는 계산해보면 A기관, B기관, C기관, D기관 다 똑같이 나와요. 왜? 내 점수는 하나이기 때문에. 배치 점수는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배치 표상의 점수, 국수단 점수는 똑같은데 실제 대학별로 계산되는 점수는 기관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어디가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점수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기준선들이 다시 변동이 되는 거니까 기관 3개, 기관 5개, 가급적이면 여러 개 기관들의 점수를 다 보고 나서 배치 점수를 활용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게 보니까 정시 모집은 내가 점수를 손에 쥐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산된 점수를 또 확인할 수 있고, 근데 배치 점수도 확인해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모의 지원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할지도 또 예측해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합격을 보니까 처음에 배치 점수 그리고 지난해 입시 결과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최종 결과를 보니까 물론 이제 수험생이 감소한 뭐 이런 기준들 잣대들은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 개 점수들을 다 염두에 두고 가군, 나군, 다군을 분산 지원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안정 지원, 적정 지원, 도전 지원들을 3개 군별로 목표 대학이 어느 군인가를 놓고 분산 지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지원 자체가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고민들을 좀 해보시고 학교 상담, 그 다음에 또 여러 기관들의 상담 또는 자기 판단 뭐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의 결정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라든지 또는 내 상황에서 붙을지 떨어질지에 대한 것들도 다 좀 계산한 이후에 좀 마음의 준비나 시간들을 좀 가지고 난 다음에 최종 지원을 하자. 그래서 최종 지원할 때 처음 내가 판단해왔던 거를 다시 한 번 더 반드시 되짚어 보고 난 다음에 맞아,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 라고 결정을 하시고 지원하면 처음에 상담받고 저희가 조합을 가군, 나군, 다군 정했던데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시지 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수험생들이 준비해온 수능 성적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잖아요. 그죠? 그 결과를 최대한 10분 살렸으면 좋겠으나 너무 욕심 부리게 되면 본의 아니게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우선 붙고 보자. 그죠? 예비번호를 앞번호를 받아서 손에 들고 금년도 입시를 좀 정리해 보자.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년도에 말씀드렸던 어떤 지대학부 실제 계산을 좀 더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서 보시고 꼭 원하시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소망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